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제5장이 되겠죠. 제5장. 거기 보면 이제 기획 과정의 이 참여와 역할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의 그 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획론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5번째 강의를 끝내고 오늘이 바로 6번째 제6강 강의입니다. 6강 강의가 제 교재 5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참여의 개념 문제와 함께 정말 참여라는 게 이게 기획 과정에서 필요한가? 왜 어떤 연유로 기획 과정에서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뤄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누가 참여하는가? 그리고 왜 참여하는가의 문제, 참여의 주체와 목적.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레짐 타입, 소위 그 정치 체제, 정체에 따른 소위 이 참여자들의 영향력, 누가 가장 그 참여 기획 과정에 참여를 했을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계획 수립 또는 계획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행위를 참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뭘까요? 어디에, 누가, 왜, 요 얘기입니다. 어디에, 기획 과정에, 또는 계획 집행 과정에, 누가, 시민들이, 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뜻, 즉, 의사를 반영한다. 기획 과정에 반영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시민의 참여입니다. 기획 과정에서의 참여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참여하는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왜 참여하는가? 시민들의 의사를 기획 과정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 이 참여의 이러한 이 운동이랄까요? 이 참여의 이러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본격화됐는가 하니 행정학에서는 1960년대 중후반을 그 시점으로 언급을 하곤 합니다. 1960년대 중후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은 미국의 그 상황을 예로 들면 말이죠. 1960년대 초반에 그야말로 미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혜성같이 나타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없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린던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 시에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승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시 부통령이었던 린던 존슨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다양한 그야말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법안들을 그야말로 일거의 짧은 시간 동안에 대량의 법안들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그 당시에 미국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 미국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 상황들을 열거해 보면 이 월남전, 베트남 전에 또 충격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할 당시에 미국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기전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오랜 기간의 싸움을 원치 않고 그야말로 짧은 기간 동안에 베트남을 그야말로 장악할 소나기에 그야말로 통제권에 미국의 통제권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개입을 했다가 이게 수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소위 전쟁에 휘말리면서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엄청난 예산, 군비를 낭비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라크 전쟁에 개입한 그야말로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지금의 심정하고도 같을 겁니다. 이것다가. 이라크도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미국이 수행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의 이 빈부격차로 인한 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표출됐던 이런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양차 세계대전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하나의 국제 정치 역학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자국 내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미국이 선진국가로서의 그야말로 아주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는 소위 양지 이면에는 사회 계층 간의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이 아주 고조화됐던 요 시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구 세대 간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반항 청소년들 그러니까 구 세대의 이 생활 방식을 거부하는 그러한 신세대들의 저항, 반항 이런 것들이 영화화되거나 아니면 음악으로 이런 것이 표출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밥 딜런 그런 가수들의 음악 이런 데 보면 그렇고 말이죠. 히피족들 그렇고 영화에 나오는 이유 없는 반항 같은 그런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한 이 갈등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번째는 이 인종 갈등입니다. 인종 갈등. 흑백 갈등이죠.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 마이너리티 문제. 미국은 이민 국가 아닙니까? 이민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거대 국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소수민족들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 차별,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심화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 처해하는 이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 이런 상황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아주 이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즉 행정을 수행하는 소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큰 하나의 문제로 대두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반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반성적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반성적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과거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자, 행정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가야 될 대상 집단에게 제대로 그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한 반성입니다.
결국 이 능률성에 대한 반성입니다. 능률성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퀴보노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누가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느냐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느냐.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영세민 민족의 그 미국 주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정책 내지는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의 혜택이 과연 대상 집단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그런 정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것으로 득을 보고 있느냐? 엉뚱한 사람들이 득을 보고 있더라 이거죠.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한 반성적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1960년대 말에 미국의 소장 행정학자들이 모여서 기존의 지금까지의 행정이 수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방식과 그리고 행정이 지향했던 이념과 방식에 대한 아주 처절한 소위 고뇌랄까요? 그 성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능률성을 추구하던 기존의 행정에 대해서 이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지향성을 추구한다거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를 확대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한다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행정에 있어서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거. 이러한 방식의 이 변화, 이러한 내용의 이념과 행정에 추구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이러한 방향 제시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행정이라고 합니다. 신행정론. 어떤 사람들은 신행정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행정론입니다. 새로운 행정의 이념과 방식에 관한 주장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마침 이때 196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는 커다란 아주 이 민권 운동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펼쳐져 나갔던, 전개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그 시기에 이 민권 운동의 그 바람에 편승해서 이러한 그 행정학적인 반성들이 나타나면서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이 참여를 통한 행정에 있어서의 그 질적 제고, 내용에 있어서의 적절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이러한 분위기와 소위 맥락을 지어서 강조가 되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수익자, 자기들의 의사, 또 이 퀴보노, 그것으로부터 득을 얻어야 될 이 수익자들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 내지는 의도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참여의 문제는 이 시민권의 문제와도 정치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을 이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1964년도에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기회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1960년 중반에. 경제기회법을 통해서 그 법의 제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역사가들이 평가하기에는 미국에서의 시민 참여를 제도화시킨 최초의 법이다라는 그 평가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의 행정 과정에 기획 과정에 참여를 제도화시킨 것이 뭐 다른 여러 개별법에 많이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 참여를 제도화시키고 참여를 명문화시키고 참여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차법. 행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시킨 하나의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행정 절차법입니다. 이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여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 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의 특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기존의 특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특혜, 또 benefit, 이것과 우대, 이것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바로 참여 속에 있다, 이런 얘기고, 또 다른 하나는 자칫 예상되는 앞으로의 불이익, 이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시키기 위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의도적 행위라고 하는 의미가 이 참여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는 기존의 소위 이거는 일종의 참여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의미라고 해서 기득권자들의 참여의 동기라고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의 동기 내지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 새로운 참여자들의 또 다른 하나의 의도 내지는 동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할 때 그 참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기존의 특혜 대상자들을 바꾸어서 말이죠.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기존의 특혜 또는 더 나은 특혜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 특혜의 전달 방식과 방향을 바꾸자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따라서 이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두 번째 문제인 참여는 왜 해야 하는가, 필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여의 필요성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는 이 행정권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이 문제, 이것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한 소위 통제 차원에서의 참여의 필요성, 이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관료제의 병폐에 따른 통제 차원에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행정의 이 대응성 차원에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의도에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좀 부연 설명하면 말이죠. 사회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 다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우리들의 삶의 이 양태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뭐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의 하루의 일과를 비교해 봐도 지금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다양하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역동적으로 삽니다. 역동적으로.
이게 우리 경우는 하루를 3일같이 살습니다. 3일같이. 예. 아침, 이 조찬 모임에서 시작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정상 근무하기 시작 전까지, 9시 전까지 출근해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9시 전까지 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 또 교제하는 사람, 또 다른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 다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개별적인 그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직장에서 하루를 일과를 보고,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저녁엔 또 나와서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각자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저녁 시간을 또 지내게 됩니다. 하루를 3일같이 살아요. 미국이나 이 선진국가에는 이 유럽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사람들 하루 사는 걸 우리는 3일 살아갑니다. 3일씩. 3일처럼 살아갑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과거에 생기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특히 최근에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과거의 전대미문의 새로운 사건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 환경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지적재산권 문제로 시작해서 하여튼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의회가 하는데, 의회가 그에 대한 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잘 못합니다. 의회에서는 대충 골격만 만들어 놓고 그거를 행정부에다가 떠넘깁니다. 자세한 사를들은 의회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행정부에서 만드십시오.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관료들이 그걸 다 채우게 되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의회에서는 법률을 만들어요. 법률. 그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네요. 행정부가 만듭니다. 각 부처가 만듭니다.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게 법률의 골격의 살이고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죠.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관료들이 가지고 있어요. 관료들의 전문성, 지식, 정보, 장악 이런 걸 통해서 전문성이 제고되는 거죠. 관료의 전문성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축적된 지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의 이 전문성에 기초한 행정 권한의 비대화 내지는 확대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의적인 행정이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함으로 인한 시민들이 대신 나서는, 소위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런 그 행정권의 잘못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했던 관료제 병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률성을 지향합니다. 획일성을 지향합니다.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죠. 이걸 지향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됨으로써 그런 그 획일성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의 대응성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대응성이라는 게 뭡니까? 대응성. 행정의 대응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만들어내서 생산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이나 계획이나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 원하는 바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 정부가 그걸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가지십시오, 일방적으로 받으십시오 했을 때 다른 거죠. 그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서비스해 줬을 때 이것은 행정의 대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국민들의 욕구 만족도입니다. 욕구 만족도. 다른 말로 하면 요구한 내용이 얼만큼 충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행정의 대응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문제는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참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참여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5 경우에 이 5명의 그룹의 참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참여자의 5 카테고리는 말이죠. 범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우선 기획 과정. 이거는 이제 계획을 만드는 거죠. 계획 수립 과정이죠. 그죠? 계획 수립 과정을 기획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계획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행하게 되는 거죠. 집행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평가도 하게 되죠. 평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크게 우리가 나누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5가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5가지 배웠죠. 목표 설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 분석하고, 기획의 전제를 설정하고, 그죠? 전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건 5가지 단계. 요게 바로 이 기획 과정이었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게 이제 요 과정에 이 과정에 각기 참여하거나 아니면 요게 2개의 과정에 각각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 그림을 잘 연상을 하시면서 다음에 이제 제가 제시하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주체, 누가 참여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죠? 정치인이 나옵니다. 정치인 집단. 이 사람들은 또 공무원 집단. 이분들은 다 왜 참여하느냐. 계획의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계획의 추진 과정이죠. 결국 이거는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지 또는 협조를 획득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집단이라든지 외부 기관, 요 2 집단은 아까 제가 칠판에 판사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주로 기획 과정, 계획을 만드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 집단은 계획 과정에 자기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거죠. 시민 집단은 계획의 대상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상 집단이죠. 대상 집단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민 참여의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기관은 이제 주로 연구소라든지 다른 뭐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도를 한다거나 자문을 하는 그 위원회 집단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나 기획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민들 계획의 대상 집단인 시민과 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지와 협조를 획득하기 위한 이 정치인 집단 이분들의 그 입장 이것을 이제 그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와 기획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계획의 내용에서의 타당성, 계획 수립의 절차에서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와 기획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이 참여의 그 단계에 따른 그 참여의 주체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기획 과정에서의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이고 이해 당사자 집단들이다. 물론 전문가와 기획가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상 집단으로서는 시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초점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왜 참여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 또는 이해를 기획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켰을 때 행정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대응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한 그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된 기획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기획이 타당성을 갖게 되고 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 수준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여자의 그 영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레짐 타입에 따라서 참여자의 영향력이 좀 각기 다르다 하는 점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 민주제, 그다음에 시민 민주제, 그다음에 다원 민주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놓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 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교재 보면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표 민주제가 그 행정에서는 대표 관료제의 의미라기보다는 대의민주제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대의민주제. 대의민주제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로, 우리들의 대표로 뽑아놓은 정치인들을 얘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회 의원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들입니다. 이 의원들과 이 기획가 집단들이 주로 이런 그 대의민주제에서는 중요한 참여자로서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입니다. 주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들 그 우리들의 대표, 정치적 대표자들과 전문 기획가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로 뽑은 의원들이 주된 이 참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분들은 우리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참여해서 자신들의 개인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거를 수렴하고 이익을 취합하고 수렴해서 그것들을 기획과정에 반영시키는 우리 대신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외견상의 소위 주된 참여자 집단이 바로 정치인 집단과 기획가 집단입니다. 시민민주제는 이 소위 파퓰리스트 데모크라시인데
소위 주로 이제 시민 집단들이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참여를 하고 기획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우리 경우에도 그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 참여, 시민 단체들의 그 행정 참여, 견제 감시 이런 기능들이 아주 크게 부각됐던 그런 하나의 그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시민민주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이 시민들의 대표성을 아예 그야말로 잘 구비하고 있는 시민 집단이라고 하면 그런 시민 집단들이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할 때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 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시민이 없는 시민 집단.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수렴이 되고 취합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활동하고 그야말로 애를 쓰는 시민 집단이라고 한다면, 시민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 집단, 시민 조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간판만 걸어놓은 시민 집단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권위를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민민주주의에서는 진정한 시민들의 의사가 잘 수렴되고 취합돼서 그것들이 이 기획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민의 대표인 시민 집단, 내 주도적인 역할, 이게 파퓰리스트 데모크라시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다원 민주주의입니다. 플루럴리스트 데모크라시인데, 이 플루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정책 결정이 어느 한 지배적인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세력들의 결합체인 이익 집단들의 상호 의견 조정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바로 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회를 바탕으로 한 다원민주제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주로 기획과정에 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익 집단, 이 두 집단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획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참여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익 집단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가 좀 더 복잡하고 다기화되면서 새로운 독특한 그런 이해를 추구하는 집단들이 아주 과거에 비해서 정말 급속도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이네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그네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 참여의 형태와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기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문제의 이 앞부분에서 논의되는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그 필요성, 그리고 참여자의 이 형태, 그에 따른 목적,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됐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남은 시간 동안에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의 문제는 행정학적으로 이 참여 문제가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미국에 있어서의 1960년대 미국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이 맥락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앞에 말씀드렸던 1960년대 미국에서의 민권운동, 그리고 미국이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특수한 상황, 그에 따른 미국 행정학
학계 내부의 비판적 성찰로 해서 나타난 신행정론의 입장의 대두,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참여의 그 흐름을 학술적으로 부각시킨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행정론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는 수익자 지향성을 띈다. 두 번째는 참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참여를 강조한다. 결국 그것은 그 정책을 통해서 누가 득을 보느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수단적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의 이념으로서 강조가 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규범주의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신행정론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간다 하는 것이 바로 신행정론이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바로 참여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중심에 선 핵심적 내용이 되고 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이 참여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행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된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참여의 이 주체입니다. 왜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를 그 기획 과정과 계획 집행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참여의 그 필요성 문제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권의 확대에 따른 통제 차원, 그리고 관료제의 병폐를 제거시키기 위한 차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정의 대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차원.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의 이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대의민주제, 그리고 시민민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체제 하에서의 이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어떤 참여자가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접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지금 제5장의 기획과정에서의 참여의 역할과 기능, 이런 부분들의 마지막 부분,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양식, 그리고 참여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교재를 미리 읽어보시면 이 강의를 시청하는데 큰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